안녕하세요. 자조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 이어서 소화기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성 궤양입니다. 소화성 궤양은 식도보다는 위나 십이장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위궤양, 십이장 궤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호발 부위는 위와 십이장입니다. 위와 십이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증상이 좀 다릅니다. 증상은 식사를 하시자마자는 씹어서 식도는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는 일이 이제 입에서 위로 보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식사를 하시면 위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위궤양이 생기면 증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사하자마자 나타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음식물을 절유하고 있죠. 그래서 소화를 시키죠. 소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십이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십이장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십이지자 궤양은 식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이장 궤양은 식후 1시간 또는 4시간. 그래서 이제 주무시다가 저녁 드시고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프다 막 그러면 위식도 역류 질환일 수도 있지만 이 십이장 궤양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궤양이 왜 생기냐라고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병 기전을 보는 거죠. 왜 생기냐라고 봤더니 일단은 위벽 또는 십이지장 벽을 손상시켜야 되잖아요. 그 손상시키는 주범 1등이 뭐냐면 위산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위벽을 태우고 십이지장 벽을 태우는 겁니다. 자, 태우는데 위산이 이렇게 태우는데 태우지 말라고 방어하는 게 점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액하고 위산하고 이 평행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이 밸런스가 깨져서 위산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궤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밸런스가 깨질 때 왜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냐 그랬더니 밖에서도 역할을 하고 안에서도 역할을 하는데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점액이 적어지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밖에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외적 공격인 자 밖에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은 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다. HP라고 제가 썼는데 한글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1등 원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위산은 들어온 거를 전부 다 살균시켜서 다 태운다며요. 그런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균이잖아요. 이 균도 위산이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왜 안 태워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봤더니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어디에 많냐면 우리가 위의 구조를 배우셨으니까 위의 아래쪽 전정부 또는 유문부 쪽에 많은데 거기에 이렇게 콕 박혀 있어요. 점막과 점막하에 나선형으로 콕 박혀 있어요. 콕 박혀 있으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 자체가 뭐를 이렇게 뿜어내요. 뿜어내면서 중화를 시켜요. 산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산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무엇을 뿜어내냐면 요소라는 효소를 뿜어내요. 요소라는 효소를 뿜어내서 걔를 분해를 시켜. 요소라는 효소를 분해를 시키면 위산이 일을 못해. 그래서 중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잘 보호해요. 잘 보호하면서 그 밑에 있는 자기가 콕 박혀 있잖아요. 그 박혀 있는 그 주위를 자꾸 긁어내요. 긁어내면서 위산이 다른 쪽 위산은 더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있다. 그러면 염증부터 시작해서 위산에 해당하는 궤양 또는 그걸 넘어서 암까지도.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위와 관련된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니까 위암의 원인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WHO에서 언젠가 HP균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위암의 전암 병변, 위 전에 나타나는 단계, 전암 단계, 전암 병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외적 공격 인자가 NSAID 약물입니다. NSAID 약물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타이레놀 같은 약물이 NSAID 약물이 됩니다. 그래서 NSAID 약물을 드시면 위가 이렇게 긁어내는 듯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레놀을 주면서 약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식사하고 드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안 하시면 위 보호제를 같이 주는 그런 약이 NSAID 약물이 되거든요. 근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위의 아래쪽에 많고 NSAID 약물 때문에 생기는 건 위의 위쪽에
많습니다. 궤양이. 그래서 조금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짠 거, 더운 거, 매운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서는 음식 갖고 시험에 내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뭘 시험에 내냐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시험에 많이 내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내는데 얘를 그럼 검사를 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아까 얘가 하는 역할 중에 요소라는 효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소, 효소 분해 검사를 합니다. 그게 여기서 저기 나와 있네요. 검사 HP균 검사 시에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로 테스트를 해서 얘가 양성이다 그러면 아, 이 균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균이 있어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이 균이 역할을 해서 지금 말썽을 일으켜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 균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위산을 많이 만들게 해서 궤양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있으면서 궤양이 있으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면 2번에 해당하는 HP균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항생제, 이 균이니까 균을 없애는 약이 항생제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7일을 먹게 됩니다. 항생제 7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제산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PPI는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얘기했어요. 산 나오지 말라. 그 약 PPI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위궤양이 생겼어요. 위가 헐었어요. 그러면 균은 7일 만에 없어졌어요. 근데 헐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헐어져 있는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선 3개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위궤양 환자들 3개월 약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안 드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궤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궤양은 헐은 거죠. 어디까지 헐었냐에 따라서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는 맨 안쪽에 상피, 점막하 근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점막과 점막하까지만 헐었다 그러면 미란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위미란 들어보셨죠? 근데 근육층까지 헐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궤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궤양. 여기서 3개월 약 드시는 거는 위궤양입니다. 근육층까지 헐은 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헐었어요. 3개월 약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잘 회복됐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회복됐는지 확인 뭘로 하시겠습니까? 내시경으로 하면 됩니다. 위내시경 하면 됩니다. 자, 12지장 궤양은 3개월까지는 걸리지 않아요. 한 4주에서 6주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얘는 위보다는 더 재발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은 이제 허는 거니까 허는 게 너무 중증으로 가면 구멍이 뚫리게 되죠. 구멍 뚫린 게 천공이죠. 천공이 되면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위를 벗어나서 복강 안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강 안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복강 안에 염증이다 복막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공이거나 복막염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소화성 궤양입니다. 자, 이 소화성 궤양은 소화성 궤양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대해서도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검사했습니까? 시에로 테스트 했었잖아요. 얘가 있으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궤양부터 치료합니다. 염증 갖고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궤양이 있으면 항생제 7일 이렇게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얘가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균이 있는지 없는지. 얘를 다시 내시경을 해서 시에로 테스트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라는 효소를 얘가 잘 분해한다는 것을 이용해요. 요소라는 효소는 분해를 하면 이렇게 밖으로 숨을 쉬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기 검사를 해요. 숨을 내쉴 때 호기죠. 호기 때 요소라는 효소가 나오면 아직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다 한 다음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냐면 요소 호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요소 호기 검사를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요소 호기 검사를 하게 되는 게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급성 충수염입니다. 충수염은 충수에 생긴 염증이죠. 우리가 일명 맹장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맹장이 아니라 맹장 밑에 있는 여기 이렇게 제가 꼬다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충수, 아펜딕스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작잖아요. 작으니까 염증이 생기면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는 급성 충수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충수염은 급성입니다. 요즘엔 만성도 있다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급성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작으니까 요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 터질 가능성, 이게 터질 가능성이니까 천공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천공이 되면 요 안에 있는 게 복강 안으로 나오니까 복막염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먹자마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먹어서 십이지형을 다 흡수시키고 소장에 다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대장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똥 되기 일보 직전 굉장히 더러운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강 안에 굉장히 더럽게 되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합병증 먼저 보시면 범복막염, 복막강 안에 복강 안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저분한 게 떠다닙니다. 그래서 범은 넓다, 전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복막염들이 이제 생기는데 얘가 처음에 이제 증상을 보시면 배가 여기가 배 있는데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아프겠죠. 근데 여기 어디냐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사타구니 쪽에 있는 그쪽이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딘가가 아프면 이렇게 사람이 웅크리게 됩니까? 이렇게 펴지게 됩니까? 자세가 웅크리게 되죠. 그래서 충수염도 아프면 이렇게 웅크리게 됩니다. 특히 오른쪽 하복부니까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게 돼요. 그래서 웅크리게 보시면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게 있는데 거긴 안 써 있네요.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다리 펴보세요. 그러면 잘 안 펴요. 아프니까. 어쨌든 겨우 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여기 충수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요. 누를 때는 괜찮아. 근데 뛰면 아파요. 그게 반동 압통이에요. 그게 반동. 그래서 충수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반동 압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를 누르냐면 맥버니 포인트예요. 맥버니 포인트는 배꼽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배꼽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거서 한 3분의 2 정도 지점. 그러니까 맥버니 포인트가 이제 충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누르면 아프지 않고 뛸 때 반동 압통이 있는 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검사는 염증이잖아요. 복강 안에 있으니까 초음파로 금방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음파로 참 많이 했어요. 초음파로 많이 했는데 급성 충수염이니까 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초음파를 하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음파 하시는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그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냥 방사선사만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 급성인 경우에 CT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나 CT 옛날에는 초음파를 거의 다 했는데 요즘은 CT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CT를 하고 나면 치료는 급성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응급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응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얘가 천공이 돼서 복막염이 오거든요. 그래서 충수염은 응급실로 들어가서 빨리 응급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가 충수염이 되겠습니다. 충수염을 제가 하는 이유는 예전부터 급성 충수염 수술하면 수술비 얼마 들여요? 그런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충수염이 뭔지 좀 보시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으로 갈까요? 위에 했고요. 식도했고 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충수했고요. 그 다음에 소장 안 했네요. 그렇죠? 소장. 소장은 장입니다. 그래서 대장하고 같이 하는데 보통 소장은 흡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질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검사 방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장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으로 오는데 대장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대장의 염증성 질환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거나 크론시병, 크론시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론시병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대장에 염증이 생겼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안에 벽이 헐었어요. 헐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 그게 궤양성 대장염이에요. 크론시병은요. 대장 안에 뭔가가 생겼어요. 딱딱한 게 생기면서 염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딱딱하게 생기는 게 크론시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허는 거, 하나는 유가 조직이 생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해서 보죠.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 또는 점막 하층의 궤양, 염증이 생기면서 궤양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겁니다. 그런데 이가 허니까 어디를 허냐면 맨 안쪽 상피, 점막하 이렇게 이제 헐죠. 헐면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헐면 계속 이렇게 헐어서 근육층까지 갔어요. 그러면 피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피가 나는 게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거다.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 혈성 설사, 설사를 하는데 그 안에 피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피가 계속 나오면 빈혈까지도 갈 수 있죠. 그다음에 설사를 하니까 탈수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이게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호발은 항문 인접한 직장, 그러니까는 항문 쪽 위쪽 바로 위쪽 거기서 시작해요. 거기서 시작해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요. 항문 직장, S상결장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언제 또 많이 발생하냐면 40대쯤, 한 30대를 지나서 40대쯤 이상하다, 변이 이상하다, 피가 나네 그러면서 검사하면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크론십병을 가서 보시면 크론십병은 딱딱한 게 생기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거는 우리는 유가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가종이 생기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얘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헐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점막 안에서 생기죠. 점막 안에서 점막과 장막까지 그 대장의 벽 전체에 생길 수 있어요. 전체에 생기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항문 직장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크론십병은 소장과 대장 그 경계선에서 생겨요. 소장의 마지막이 회장, 대장의 시작이 맹장. 그래서 우리가 회맹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맹부, 소장과 대장의 경계. 그 경계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많이 생기는 게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대장입니다. 언제 많이 생기냐면 20대부터 시작합니다. 크론십병은 20대부터 시작하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40대부터 시작하잖아요. 누가 더 위험합니까? 비슷하게 위험합니다. 비슷하게 위험한데 전체적으로 인생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질병은 보통 그 질병을 얼마나 알았냐, 그 질병을 얼마나 오래 병력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크론십병은 20대부터 시작하니까 궤양성 대장염보다 더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론십병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뭔가가 생겼어요. 유가종이 딱딱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대장 안에 뭔가가 생겨서 이렇게 장막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대장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막힐 수 있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장폐색, 장협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니까 설사를 하게 되고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좁아진다, 장이 좁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회맹부에서 시작하는데 얘는 회맹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증상을 항문질환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문질환은 항문에 크론십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유가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치질, 누공, 농양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런 겁니다. 얘 왜 생기냐는 겁니다. 왜 대장이 헐고 왜 대장에 유가종이 생겨서 염증 반응이 있냐라고 하면 얘네는 희귀질환으로 봐요. 치료 안 돼요. 희귀질환인데 보통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면역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면역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남이잖아요. 유가종 남이잖아요. 그럼 걔를 없애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또는 대장이 멀쩡한 대장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인데 그러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자가 면역이죠. 이런 면역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치료는 둘 다 염증 반응이니까 항염제를 줘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장이잖아요. 대장은 기본 대장균이 있죠. 그 균이 피를 따라서 돌아다니면 문제예요. 대장균은 대장 안에만 있어야 돼요. 피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피를 따라서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는 항생제를 쓸 수 있어요. 항생제를 쓰고 면역 억제제, 면역이 지금 이상한 짓 할까 봐 면역 억제제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잘라내는 수술도 하게 돼요. 왜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냐면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병증을 보시면 궤양성 대장염 직장 상부의 병변이면 대장암으로 갈 수 있고 또 크론십병도 장의 협착이거나 아니면 장이 폐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도 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의 염증성 질환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간으로 가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소화기 쪽의 이제 문제는 다 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소화기 쪽을 위나 십이지장 또는 대장 쪽 문제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지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의사들이 보기에는
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장기 보험의 재산보험의 특약들을 보시면 간과 관련된 보장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간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간염입니다. 간염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있을 수 있죠. 알코올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잘못 먹어서 간염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바이러스 때문에 간염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간염이 오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간염이 오는 게 두 가지죠. 급성으로 오거나 이 급성이 오래돼서 만성으로 가거나. 자, 급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급성은 A, B, C로 나누죠. A, B, C인데 전부 다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죠. 간이 염증이 생겼는데 간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으니까 간에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들어갔냐 보면 다 피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물 대표적인 거 침, 눈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A, B, C형 간염 전부 다 피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체액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A형의 특징은 다른 거에 비해 없는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은 우리가 손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뭐 손이 직접 입에 들어가지 않지만 손에 여러 가지 더러운 균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러는데 이 매개체인 손을 통해서 더러운 음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B형 간염, 급성 B형 간염의 이제 특징은 이렇게 좀 보니까 주산기 감염, 수직 감염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산기는 태어나서 28일까지를 우리는 주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생아 중에 특별히 28일까지는 우리는 주산기 해서 질병 분류 코드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질병 코드는 O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28일까지는 P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선천성 질병이에요. 그럼 Q코드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산기 때 감염이라는 겁니다. 주산기 때 감염인데 수직 감염이래. 이건 뭐냐면 엄마한테서 유전으로 받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엄마한테 받는 겁니다. 어떤 형태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전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피덩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피덩이. 그때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아이의 피가 아니라 엄마의 피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제 출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리시지 않습니까? 피를 많이 흘리는데 엄마의 피 안에 B형 간염균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태어날 때 아이의 눈 점막, 입 점막, 코 점막을 통해서 아이한테 가는 겁니다. 그게 수직 감염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백신 예방 접종은 언제 하냐면 태어나는 그날 하게 되는 겁니다. 백신이라는 거는 예방의 목적도 있지만 감염 초기에 맞으면 치료의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B형 간염은 태어나는 그날 그 병원에서 맞게 됩니다.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3주 후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B형 간염 예방접종 그렇지 않습니다. C형은 혈액체액 때문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증상은 똑같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피로하죠. 다 피로합니다. 피로하고 감기 기운이 있고 뭐 이렇게 시름시름하고 그런데 A형 간염은 증상이 발열, 피로감, 근육통 뭐라 많이 써놨네요. 혈액 검사를 하면 우리가 간 효소라는 게 있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간 기능 검사하면 AST, ALT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게 간 효소인데 간 안에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게 ALT, AST인데 이 간이 망가지면 얘가 우리 집이 불탔네, 우리 집이 망가지네, 나는 같이 죽을 수 없어 하고 튀어나옵니다. 어디로? 혈액순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 중에 피 검사에서 ALT, AST가 많다 그러면 간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AST, ALT가 보통 한 35에서 40까지가 정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성인에서.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A형 간염 검사를 하시잖아요. 어떤 환자는 1000까지 올라갑니다. 2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환자가 노래져서 와요. 노래져서 오면 집에 가서 안정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입원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A형 간염은
간 기능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환자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입원을 시키십니다.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데 A형 간염은 우리가 감염병 있죠. 감염병 중에서 2급에 해당합니다. 감염병은 옛날에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나눴었는데 얼마 전부터 1급, 2급 이렇게 나오죠. 우리 코로나19는 1급이었다가 지금 떨어져 있죠. A형 간염은 예전에 1군, 2군 할 때 1군이었어요. 생명보험사에서 1군 감염병은 재해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A형 간염은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이고 B형, C형은 3급 감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A형 간염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근데 치료 잘하면 잘 낫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보시면 치료제를 보시면 A형은 없어요. 치료제 없어요.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수액제 주면서 영양제 주면서. 근데 B형, C형은 인터페론 같은 항바이러스제 같은 게 아직 있습니다. 합병증을 보시면 A형 간염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ESDL 1000까지 오르니까 간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전격성 간염, 간 부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B형, C형은 간 경변으로 갔다가 간암으로 간 전격성으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만성화는 A형은 만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급성에서 잘 낫습니다. 그런데 B형, C형은 만성으로 가죠. 그래서 만성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백신 예방접종은 A형, B형은 있습니다. 여러분 맞으셨나요?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C형은 예방접종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C형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기에 A형이 많습니까? B형이 많습니까? C형이 많습니까? 만성으로 보면 B형이 많죠. 그래서 B형에 대해서 좀 봅니다. B형은 엄마한테 받으니까 출생하는 그날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날 감염돼서 이렇게 쭉 살면서 얘가 조금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 단계를 거치는데 제일 처음 단계는 면역 관용기입니다. 면역 관용기는 지금 밖에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면역이 얘를 망가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망가뜨려야 되는데 서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있으되 바이러스도 있고 면역도 있으되 바이러스도 일 안 하고 면역도 일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 검사를 해보면 E 항원이라고 있습니다. HBE 안티젠이라고 있죠. H는 헤파타이티스입니다. 간염입니다. B는 B형입니다. E는 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G는 안티젠입니다. 항원입니다. 그러니까 원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입니다. E는 간을 망가뜨리는 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원이 더 중요하다. 활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HBE가 아니라 HBS를 쓸 때가 있어요. S는 표면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흉, 적은 있을 때 적이 죽이지 않는 적. 그러니까 HBS 안티젠이 있다 그러면 균은 있지만 문제는 있지만 얘가 간을 망가뜨리진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HBE 항원은 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망가뜨리는 게 면역 관용기는 있어요. 있어요. 문제예요. 이 항체는 뭐냐면 이 항원에 대해서 막아내는 애.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 없어요. 막아내는 군인 없어요. 문제예요. HBV. V는 바이러스예요.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DNA. HBV DNA는 B형 간염의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HBV DNA. 얘가 있어요. 얘가 실제로 있네. 실체가 있네요. 근데 ALT는 간에 있는 효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효소는 간 기능과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정상이에요. 균도 있고 공격도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간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면역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치료를 할까요 말까요? 간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굳이 치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진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 제거기, 면역을 잡아먹고 면역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면역이 일을 안 하니까 지가 더 바이러스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항원은 양성이에요. 이 항체는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죠. 근데 DNA도 많아졌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설상가상 ALT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높다는 것은 간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간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해야죠. 그때 약물을 복용하는 겁니다. 자, 비증식기는 치료를 했더니 이 항원 음성이 됐고 이 항체는 양성이 됐다. 자, 여기서 음성 양성할 때 여러분 주의하실 거 유무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
검사를 했을 때 있다 없다로 판단하지 않아요. 양이 어디까지면 음성, 어디 이상이면 양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 음성이었다도 양성되고 양성이었다도 음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증식기는 이 항원은 음성이에요. 이 항체는 양성이에요. 군대 생겼어요. 그렇죠? 막아낼 군대 생겼어요. DNA, HBV DNA도 좀 적어졌네요. 균 수도 적어진 거예요. 그런데 ALT, 간 효소 정상화됐어요. 약 줄까요? 굳이 줄 이유가 없어요. 약 안 줘요. 그런데 재활성기가 됐어요. 항체 적이 없어요. 군인 생겼어요. 지금 비증식기 통해서 이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DNA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ALT 다시 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는 두 단계를 쓰세요. 그러면 면역 제거기, 재활성기 이걸 찾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주관식으로 시험 볼 테니까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이제 간경변으로 가겠습니다. 간경변, 다른 말 간경화, 시로시스. 시로시스 좀 기억하시죠? 간이 딱딱해졌다, 간경화, 간경변 같은 말입니다. 위험은 만성 B형, C형,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간경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간경변은 예후 판별을 위한 찰드푸가 나오는데 이 예후가 간경변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냐, 수술하면 회복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데 이 판단의 기준이 간경변증의 증상이나 합병증과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예후 판별을 위한 찰드푸를 보시면 클래스 A, B, C가 있네요. A, B, C 중에서 A는 5, 6점이고요. C는 10에서 15점이에요. 5, 6점은 클래스 A를 보시면 예상 생존이 한 20년까지. 복부 수술을 하면 한 사망률이 10%밖에 안 되네요. 근데 C는 어떻습니까? 복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률이 82%나 돼요. 수술할까요 말까요? 고민스럽죠. 그래서 이 찰드푸 분류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얘는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다. 다른 얘기지만 예를 한번 들으면 우리 GCS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경계에서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코마 스케일이죠. 그 코마 스케일은 점수가 높을수록 15점이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15점이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하든지 평가를 할 때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 안 좋다는 꼭 기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분류를 보시면 이 찰드푸는 5가지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5가지 기억하세요. 5가지는 혈청 총 빌리루빈입니다. 혈청은 피 안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 안에 총 빌리루빈. 아까 빌리루빈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적혈구가 비장해서 죽었어요. 너무 중요해서 재활용하는데 물에 녹지 않는 상태, 간접 빌리루빈 상태로 피를 통해서 간으로 왔어요. 간으로 오면 얘를 물에 녹게 하는 효소를 만나서 물에 녹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낭으로 갔죠. 담낭에서 있다가 십이장에서 부르면 십이장 유도부를 통해서 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장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항문을 통해서 밖에까지. 그래서 변의 색깔이 누구의 색깔입니까? 빌리루빈의 색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변의 색깔 누구의 색깔? 빌리루빈의 색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빌리루빈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몸 안에 피 안에 이게 많으면 나가는 상황입니까? 안 나가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피 안에 빌리루빈이 많다는 얘기는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혈청 총 빌리루빈이 높으면 나쁜 점수 3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점수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지만 총 빌리루빈이 높을수록 안 좋다. 이것까지는 기억하시는 거죠. 자, 알부민. 혈청 알부민입니다. 혈청 알부민. 알부민도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했어요. 피의 상태, 피의 형태를 흡수를 해서 어디다 갖다 줍니까?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다 갖다 주잖아요. 간에 갖다 주면 간이 알부민의 형태로 잘 보관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 몸 안에 피 안에서 피 검사를 했더니 알부민이 많아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보관하고 있는 상태니까 피 안에 알부민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부민이 낮으면 나쁜 점수. 적어도 3.5 이상이 돼야지 1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3.0 이하가 된다 그러면 알부민 주사 있죠?
알부민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적응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많을수록 좋다. 빌리루빈은 적을수록 좋다. 어디에서? 피 안에, 혈청에서. 혈청자 앞에 붙이셔야 됩니다. 복수입니다. 복수는 복강 안에 물이 있는 거죠. 복강 안에 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신장이 안 좋다든지 몸이 피곤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붓죠. 얼굴도 붓고 뭐도 붓고 다리도 붓고. 근데 얘는 배만 볼록하게 나와요. 그게 복수예요. 왜 그래요? 지금 간에 문제가 생겨서 알부민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알부민이 안 만들어지니까 조금이라도 중요한 거는 가지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간의 입장에서. 필요 없는 건 물을 버린 거예요. 복강 안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복수가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약으로 조절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약으로도 조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약으로 해요. 이거 조절하는 건 뭐겠습니까? 천자하면 됩니다. 복강에 구멍 뚫어서 바늘로 넣어서 바늘 통해서 배에 캐내면 됩니다. 자, 배에 캐내면 그 안에 있는 복수 안에 있는 뭐가 또 따라 나오냐면 일부 있는 알부민도 따라 나와요. 그러면 또 알부민 주사 놔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어쨌든 복수는 약으로 조절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성 혼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성 혼수는 간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혼수는 우리 배우셨어요. 의식 상태, 천명, 기면, 혼미, 반혼수, 혼수까지 배우셨어요. 혼수의 역가 뭐였습니까? 아무리 자극을 줘도 어떠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게 혼수였죠. 그 혼수가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간에 뭐 때문에? 간에 암모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에 해독작용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해독이 있었죠. 자, 암모니아는 기체입니다. 기체는 위로 가죠. 우리 몸의 제일 위가 어디입니까? 뇌잖아요. 그러니까 기체가 뇌로 가서 뇌를 망가뜨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성혼수는 암모니아가 피 안에 많다. 그러면 암모니아 해독을 못 지켰구나. 근데 얘는 암모니아로 검사하지 않고 간성 혼수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혼수가 없어야 되는데 잘 치료되지 않으면 약이나 이런 걸로 잘 치료되지 않으면 나쁜 점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프로트롬빈 시간입니다. 프로트롬빈 시간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응고 시간이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응고. 자, 우리가 피가 났어요. 바늘로 이렇게 콕 찔러서 피가 났으면 우리가 콕 누르고 있으면 지혈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지혈이 안 돼요.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눌러서 또는 누르지 않고 지가 알아서 지혈되는 시간. 그게 응고 시간입니다. 그게 프로트롬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응고 시간이 길어지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응고 시간 6초 초과하면 나쁜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기억하십니다. 뭐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서 점수가 높은 게 어떤 상태인지를 기억합니다. 자, 기억하실 거. 지금 간 경변에 대한 예후 판별이잖아요.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차일프는 간암도 똑같습니다. 간암에서도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거 갖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 경변에도 간암에도 똑같이 이런 이 5가지로 분류를 한다. 예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간경변 합병증 치료를 가겠습니다. 합병증은 앞에서 보신 증상과 똑같습니다. 보시면 복수, 식도, 정맥류, 간성뇌증은 간경변 환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다. 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서 시험에도 나왔었죠. 앞에서 5가지 중에서 복수하고 간성뇌증, 간성혼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간성뇌증, 간성혼수는 알겠어요. 그런데 식도정맥류가 있네요. 식도정맥류는 앞에서 평가하지는 않았는데 식도정맥류도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도정맥류가 뭐냐면 식도에 정맥이 있어요. 그 정맥이 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선을 후 불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불기 전에 그 풍선 두께하고 불었을 때,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의 두께하고 어떻습니까? 불었을 때 풍선의 두께가 얇잖아요. 그러면 빵 터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식도정맥류는 정맥의 벽이 얇아진 겁니다. 이렇게 커져가지고 정맥이 커져서 얇아진 겁니다. 문제는 빵 터지는 겁니다. 천공이 일어나거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식도정맥류가 왜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간이 있었는데 간으로 들어가는 거는 힘을 가진 간동맥, 힘이 없지만 영양분이 많은 간문맥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간이 딱딱해진 간경변이 되면
힘을 가진 간 동맥은 들어가요. 힘이 있으니까. 간 문맥이 힘이 없잖아요. 양만 있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 어쨌든. 그러니까 얘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우회합니다. 간 옆으로 우회해요. 우회하면 간 옆에 있는 게 위하고 식도가 있습니다. 위는 조금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식도는 공간이 없어요. 그 안에 내경에.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도 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식도 정맥류가 생겼다. 그러면 간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수 식도 정맥류, 간성내증은 간경변증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또 간암에서도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왜냐하면 간암은 간경변 지나서 간암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외에도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입니다. 세균 때문에 복강 안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균이 밖에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 혼자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왜 생기냐는 거죠. 지금 복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환자? 복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수는 어디 지금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차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세상에 우리 몸 밖이나 몸 안에서나 액체는 흘러야 됩니다. 피도 흐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피가 굳죠. 그게 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몸 안에 있는 체액, 혈액도 흘러야 됩니다. 근데 복수는 지금 복강 안에 딱 갇혀서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썩게 돼 있죠. 썩게 돼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 복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어떤 질병을 예상합니까? 간경변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신증후군입니다. 간신증후군은 신자는 신장할 때 신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망가지면 그 옆에 있는 신장이 같이 망가져요. 간신증후군입니다. 응고장애는 얘기했어요. 응고시간, 피가 났을 때 붓는 시간, 그 다음에 빈혈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때 치료는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생겼다면 바이러스 약 줘야죠. B형 바이러스 약이다. 그러면 복수 때문에 생기다 복수를 빼내야죠. 그러니까 복수를 빼내는 게 소변으로 빼낼 수도 있고 복강에 이제 바늘 천자에서 빼낼 수도 있고요. 간성내증이다. 그러면 간성내증은 암모니아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해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안에 의해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생겼다. 세균이 생긴 거잖아요. 세균을 죽이는 약을 줘야죠. 뭡니까? 항생제죠. 그래서 항생제를 주게 됩니다. 또 식도정맥류도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라며. 근데 식도정맥류는 정맥이 요만한데 이렇게 부푸른 거잖아요. 그래서 빵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맥의 벽을 좁혀서 이렇게 좁혀주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맥류 앞뒤를 이렇게 딱 막아줍니다. 막아주면 더 이상 이게 터지지 않게 이게 막아주는 게 내시경으로 정맥류 결찰, 정맥류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결찰술. 그게 EVL이라고 엔도스코픽 베리코스가 정맥류입니다. 그래서 라이게이션 해주는 그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까지 하게 되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다른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식도정맥류가 생기면 식도정맥류뿐만 아니라 위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위보다는 식도에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식도정맥류 얘기하는데 이렇게 식도정맥류까지 생기면 환자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또 이 EVA를 이렇게 묶어주는 결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묶어주는 그 재료가 옛날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그러니까 급여가 돼서 좀 저렴해져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환자들이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죠. 간경변증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생기냐면 B형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 만성 C형 바이러스 간염 때문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성 간염입니다. 알코올성 간염 때문에 간경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성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보다 간경변증을 더 빨리 지나갑니다. 또는 간경변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간암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성 간염이 바이러스성 간염보다는 더 안 좋다,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낭으로 가보죠. 담낭. 간에서 간에서 빌리루빈이 이렇게 담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담관을 통해서 담낭에 오는 거죠. 이게 담낭의 질환입니다. 자,
담낭의 질환은 두 가지입니다. 담낭 안에 돌이 있는 담석 또는 이 돌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이 돌이 옆에 담낭을 이렇게 자극을 해요. 그러면 염증을 일으켜요. 그게 담낭염입니다. 그래서 담낭의 문제는 담낭염이 가장 큰데, 담석 먼저 보죠. 담석은 이제 위험인자나 호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담석을 일으키는 원인이 콜레스테롤이거나 색소성이거나 두 가지 종류인데, 우리나라는 콜레스테롤이 더 많아요. 콜레스테롤 원인을 보시면 연령 증가, 여성 비만, 체중 감소, 임신, 담낭 운동 저하 등 뭐 이렇게 있는데, 담낭 운동 저하니까 얘도 안 움직이니까 이게 굳은 거죠. 액체는 흘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흐르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보시면 희한하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상태,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지나면 콜레스테롤이 쫙 올라가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많이 생겨요. 또는 임신하고 나서도 많이 생겨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또 체중이 너무 비만하거나 너무 이렇게 체중을 확 줄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색소성은 흑색이거나 갈색이거나인데, 흑색은 담즙안에 빌리루빈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간 경변이 있거나, 갈색은 세균이거나인데, 우리나라는 좀 콜레스테롤성 담석이 더 많은, 그래서 담석의 위험인자나 호발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저 콜레스테롤 담석과 관련된 걸 쓰시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자, 급성 담낭염입니다. 담낭의 염증입니다. 담낭의 염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건 담석입니다. 그 담낭 안에 돌이 있는 거죠. 돌이 움직여서 담낭을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 증상은 이제 담낭은 간에서 빌리루빈이 와서 십이지장에 지방을 녹이는 그런 소화 효소를 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나가겠죠. 잘 안 나가서 소화에 문제가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돌이 담낭을 자극하면서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담낭염 굉장히 아픕니다. 또는 돌이 꽉 쥐어 있으면 빌리루빈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노래지는 황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조금 갈려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빨리 수술합시다.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과에서는 좀 더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하죠. 담석 때문에 생긴 담낭은 제거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합병증은요,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만성 담낭염은 수술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합니다. 왜냐면 담석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반복적인 담낭염이 오면서 만성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세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의 문제는 위험인자, 그 다음에 치료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양으로 가겠습니다. 위암입니다. 위암. 소화기 종양은 위, 대장, 간, 이게 대부분입니다. 췌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발견되는 암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 좀 보겠습니다. 위암은 전암병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암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인자가 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위의 위험인자는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병변 전단계, 암의 전단계 먼저 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입니다. 위축성 위염은 위가 위축이 됐잖아요. 그러면 위가 하는 역할을 잘 못하겠죠. 위가 하는 역할은 위벽에서 산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위산. 그렇게 일을 못하니까 암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 장이형성, 다른 말 장상피화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벽이 헐었어요. 그러면 위의 상피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헐어. 한 몇십 년 헐다 보면 더 이상 상피가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회복을 시켜야 됐고, 장의 상피는 없어요. 위의 상피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상피 세포를 빌려와서 여기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데서 온 거는 신생물이죠. 그래서 이 다른 데서 온 게 보통 장에서 와요. 그래서 장의 상피로 다시 회복됐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인데, 위의 입장에서는 장은 남이잖아요. 신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소장 문합술, 위하고 소장을 이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를 잘랐으니까. 그래서 위 절제술하고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위 절제술이 되면 위 축성 위염이나 아니면 장 상피 화생이랑 같은 조건이 돼요.
그러면서 위에 벽에서 나오는 내인자가 없어져요. 내인자는 비타민 B12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비타민 B12가 하는 역할이 피를 만드는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일부가 없거나 많이 없다 그러면 피를 만드는 특별한 문제를 줘요. 그래서 악성빈혈이 됐다 그럼 위에 문제가 있구나, 위암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균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라고 쓰셔도 돼요. 선종성 용종, 용종은 폴립인데 용종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염증일 수도 있고요. 그냥 과형성 용종일 수도 있는데 선종성 용종은 양성 용종입니다. 양성 용종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거는 침범 부위에 따라서 위 벽을 보면 음식물이 있는 고기가 상피, 점막하, 근육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막까지 또는 점막하까지만 이제 헐게 하는 게 미란, 근육까지 헐은 게 궤양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처럼 점막하까지만 침륜된 걸 우린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근육까지 침륜하면 진행성 위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점막과 점막하에는 림프가 없어요. 림프가 없으니까 림프를 따라서 다른데 전이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막과 점막하에 림프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 없어야 되는데 새로운 신생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막에 기인한 림프종 이런 말을 씁니다. 그거를 이니셜로 영어 이니셜만 하면 말트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말트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하고 진행성 위암을 나누는 기준 그게 왜 그렇게 나눴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중에 3위죠. 1, 2, 3위를 막 다투는 그런 암입니다. 그래서 위암은 시험의 날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 단계 병변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